제가 볼 때 2065년에 156%면 우리나라 이미 다 망했어요. 불가능한 숫자예요, 불가능한 숫자. 제가 볼 때는 미안한 얘기지만 그야말로 독자 생존이에요. 각자 살아날 길을 찾아야 된다. 거의 뭐 재정 위기급의 비상사태를 말하는 거죠. 조난 상태라고 그래요. 재정이 조난 상태에 이르렀다. 지금 세대가 현재부터 나눠지지 않으면 다 다음 세대로 떠넘기는 거예요. 근데 그 증세나 이런 지출 감축을 했을 때 이제 피해를 누가 보느냐 이거예요. 다음 세대가 다 짊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솔직히 걱정되죠. 지금은 잘 모르겠는데 나중에 우리 아이가 지게 되는 건 아닌지. 경제 상황이 안 좋아지면 나중에 이제 애들 복지나 이런 부분이 안 좋아질 수도 있으니까 그게 조금 걱정은 돼요. 오히려 이제는 좀 우리 아이를 위해서 지금 세대들도 준비를 해야 되나. 우선 너무 국가 채무, 국가 부채가 너무 이제 빨리 증가하면 나중에 정부가 정말 필요한데 지출하고 싶어도 지출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어쩔 수 없이 지출해야 되는 분야가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특히 우리나라 인구 고령화가 너무 빨리 진행되니까 고령 인구를 우리가 어떻게든 지탱해야 돼요. 여러 가지 보험이 있잖아요. 그럼 보험을 우리가 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연금이 있잖아요. 연금 지출도 해줘야 되는데 그것을 또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까지 될 수 있다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우리나라의 국가 신용도의 문제예요. 우리나라에 이렇게 GDP 대비 정부 지출이 계속 빨리 증가해서 그래서 국가 채무가 계속 빠르게 증가하면 프랑스가 지금 당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 부채가 너무 많이 증가해가지고 그래서 재정 위기를 겪었잖아요. 그러한 상황으로 지금 다른 정말 이 정도 나라는 괜찮을 거야. 어쩌면 유로 지역 아니면 그 유럽 전체를 끌어나가는 프랑스라든가 독일이라든가 영국까지도 지금 위험한 상황이 지금 되고 있거든요. 그 중요한 이유가 바로 뭐냐면 인구 고령화예요. 전 세계에서 인구 고령화가 가장 많이 진행된 나라가 일본이고 그 다음 많이 진행된 나라들이 유럽 국가들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지탱을 해야 되니까. 근데 그 지탱을 누가 해요? 젊은 사람들이 해야 되죠. 젊은 사람들한테 자꾸 세금 많이 내라. 그러면 내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안 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가 자꾸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불안해지는 상황도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성장까지도 그래서 더 위축되는 그러한 상황으로 계속 내몰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더 직접적으로 말씀드리면 계속 이렇게 돼버리니까 국가 신용도 떨어지니까 해외에서 투자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죠. 그런데 계속 정부는 적자 재정을 펴야 되니까 국가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계속 국채를 발행해야 되죠. 근데 그걸 누가 사주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당연히 이자율을 많이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국채 수익이 높아진다는 것은 시중금리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만큼 기업 활동은 또 어려워지는 거죠. 기업들도 그만큼 돈을 빌려서 그거 가지고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상황이 된다. 팬데믹 경제 위기 20년, 21년 이후로는 점진적으로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는 확장 재정보다는 다소 긴축적 재정 정책으로의 전환을 시도했어야 되는데 프랑스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확장 재정을 펼쳐왔습니다. 그래서 유로존 국가들의 평균 국가 채무 비율 같은 경우는 20년, 21년에 급증했다가 22년부터 완만하게 하향 안정화되고 있는 추세인데 프랑스만 오히려 이 국가 채무 비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흐름을 유지했습니다.
왜 안 되냐면 정부가 감당해야 될 이자 지출액이 어마어마합니다. 예를 들면 미국 같은 경우도 확장 재정 지출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미국 정부가 부담해야 될 이자 지출액이 미국 정부의 국방비 지출액을 넘어섰어요. 정부도 그만큼 부채에 의존을 하다 보면 부채를 짊어진 만큼 이자 지출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의 2026년 이자 지출액이 34조 원가량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는데 이 34조 원 정도가 우리나라의 한 해 R&D 예산액인 거예요. 이런 우리나라 저변에 깔려있는 핵심 기술, 반도체 주요 소재 기술, 여러 부분을 거쳐서 기술적 고도화를 이루기 위한 총 예산만큼을 이자 지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심각한 거죠. 적자가 이렇게 빠르게 커지고 지금 증세를 안 해주고 그럼 결국 밀려서 이제 재정이 이제 난관에 봉착하는 때가 와요. 무슨 얘기냐면 재정 위기는 이미 디폴트 거의 이제 무너졌다는 뜻이고요. 그 직전 상황이 이제 난관. 어떤 그러니까 영어로는 분리를 하지만 거의 뭐 재정 위기급의 비상 사태를 말하는 거죠. 조난 상태라고 그래요. 재정이 조난 상태에 이르렀다. 피스컬 디스트레스라고 그러는데 피스컬 크라이시스는 절단 나는 거. 한국이 무너졌대. 그런데 피스컬 디스트레스만 와도 우리나라는 이제 아시겠지만 대외적인 충격이 약하잖아요. 개방형 경제국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환율이 뭐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의 수준으로 단기일지 몰라도 갔다 올 수 있고 또는 머물 수 있고 지금 이자율은 그래도 좋은 이자율이에요. 다른 나라보다 낮아요. 부채 비율이 그래도 지금 아직 탑을 친 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재정 조난이나 위기 상태에 이르게 되면 금리는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으로 올라갈 것이다. 그 고통은 누가 다 지느냐? 그 세대가 질 거 아니에요. 근데 이 고통은 누가 그러면 초래했느냐 이거죠. 저처럼 늙어가는 베이비 부모 1세대, 2세대 베이비 부모들이 상당한 기여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 그분들이 아직 여력이 있고 자산을 보유하고 소비를 할 때, 소득 활동을 할 때 세액 확충, 즉 증세가 이루어져서 이분들이 일부라도 같이 분담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게 세대 간 형평인 거예요. 우리는 쓰기만 하고 갈래. 걷는 건 너희들이 다 걷어. 이거는 대단히 불공평한 겁니다. 이거는 같은 세대의 부자와 빈자 간의 소득 불평등보다 더 나쁜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지금의 부자 노인이 많은 혜택을 누리고 다음 세대의 가난한 청년이 높은 세금 부담을 지게 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이중의 불평등이고 부조리하죠. 저는 춘천에서 22년생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국제에서 나라 빚이 늘어난다는 얘기가 많은데 혹시 아이들한테 그런 부담이 갈까봐 걱정되시나요? 솔직히 걱정되죠. 나중에 지금은 잘 모르겠는데 나중에 우리 아이가 지게 되는 건 아닌지 경제 상황이 안 좋아지면 나중에 이제 애들 복지나 이런 부분이 안 좋아질 수도 있으니까 그게 조금 걱정은 돼요. 좀 막막하죠. 저희 세대 때도 못 받을 수도 있다는 얘기를 이제 간혹 이렇게 들리기는 하는데 나중에 아이 세대 때는 더 못 받는 거 아닌가.
안녕하세요. 저는 남양주에서 온 4살 아이를 키우고 있는 육아맘 김민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조금 걱정이 되긴 되죠. 왜냐하면 국가 빚이 많아지면 아무래도 나중에는 세금을 더 많이 거둘 것이고 또 빚 때문에 이제 아이들이 더 복지 혜택이라든지 그런 게 많이 줄어들 것 같아서 많이 걱정되기도 해요. 일단은 국가 빚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문제들이 조금 개선이 되고 제도도 많이 개선이 돼서 우리 아이가 조금 안정적으로 좀 부족함 없이 모든 아이들이 다 같이 행복하게 건강한 경제 안에서 잘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옛날에는 연금이 줄어든다고 하니까 별 감흥이 없었는데 이제 미래에 우리 아이가 받을 혜택이 많이 연금이 줄어든다고 하니까 너무 크게 와닿는 부분이 조금 많았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는 좀 우리 아이를 위해서 지금 세대들도 준비를 해야 되나, 아이를 위해서 연금을 따로 준비해야 되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네. 낮에는 이제 아이를 갑자기 아플 수도 있는 거고 갑자기 돌봐야 되는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프리랜서밖에 할 수 있는 일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잠을 못 자는 경우도 너무 많아요. 네. 그래서 둘째도 없는 거고요. 네. 제가 볼 때 2065년에 156%면 우리나라 이미 다 망했어요. 안 그래요? 156%가 우리가 계속 지탱이 돼요? 안 되지. 우리나라 망했다니까? 불가능한 숫자예요, 불가능한 숫자. 이 숫자를 만들지 말아야 된다니까? 근데 우리가 계속 정치인들이 뭐 여든 야든 뭐 진보든 보수든 다 단기적으로 자기 임기내만 어떻게 좀 반짝해가지고 표 얻으려고 하니까 이 모양 이 꼴이 계속 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156%가 될 수 있습니까? 일본이 250%라면서요. 일본은 그동안 돈을 많이 벌어놨다니까요. 그리고 인구 고령화 속도가 우리보다 빠르지도 않아요. 미국이 뭐 136%라면서요. 미국은 전 세계 최고의 패권 국가고 기축통화국이라니까요. 저기 뭐 유럽 국가들 대부분 100%라면요. 거기는 유로가 하나로 똘똘 뭉쳐가지고 선진국이고 거기는 자기들끼리 또 방어수단도 있어요. 우리나라는 그야말로 독자 생존을 해야 되는데 맨 주변이 전부 강대국이 다 적국인데 어떻게 살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끼리 그냥 싸워가면서 우리끼리 빨리 지금 늙어가고 있는데 거기다가 그것도 부족해서 전부 다 부동산에 전부 다 매달려가지고 거기서 로또 복권 하나 당첨되면 되는 줄 알고 다 매달리고 있는데 어떻게 되냐고요. 안 된다니까.
그래서 이미 망했다. 그때 가면 그래서 그냥 10년 뒤, 20년 뒤만 생각하셔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미안한 얘기지만 그야말로 독자 생존이에요. 각자 살아날 길을 찾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미 고령화가 빠르게 전개되고 2060년대, 70년대 초까지 된다면 중위 연령이 64세, 5세에 가까워집니다. 그만큼 절대적으로 많은 비중이 고령층이고 그러면 고령층이 아닌 만 64세 이하, 15세에서 64세 이하에 해당하는 생산 연령 인구가 그 세금을 다 부담해야 되면 얼마나 막중한 그 세금 과세에 대한 책무가 주어지겠습니까? 서너 배의 노인들은 늘어나고 태어나는 애는 그 중에 뭐 3분의 1, 4분의 1밖에 안 되는 이런 인구 구조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규모 적자나 급속한 부채 증가는 피할 수가 없는데 결국 부채를 감당하지 못할 때 아까 같은 부채 그 재정 조난이나 재정 위기 상태가 왔을 때 결국 강제적인 재정 안정화 조치를 해요. 강제로 적자를 줄이는 걸 하는 거죠. 막 증세를 대규모로 해버리고 눈 감고 그냥 막 잘라버리는 거예요. 이제 사정없이. 아까 말한 재정 위기가 되면 이제는 정말 방법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출 감축을 하고 세입 증세를 하고 합니다. 근데 그 증세나 이런 지출 감축을 했을 때 이제 피해를 누가 보느냐 이거예요. 다음 세대가 다 짊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이 상태로 그냥 가구 부채 증가를 방치하고 그때 가서 재정 조난이나 재정 위기가 벌어지면 아까 말씀드렸던 환율과 금리가 뭐 대한민국의 채권은 휴지가 되고 대한민국에 원하는 거의 뭐 아무도 거들떠도 안 보는 이런 식이 되면 우리들이 그동안 갖고 왔던 모든 경제적 자산이 일거에 이제 한마디로 헐값에 팔리는 거죠. 뭐 그때는 주식, 부동산, 채권 할 거 없이 다 헐값이 되는 거예요. 뭐 가격의 인하폭은 상상하지도 마십시오. IMF에 버금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그동안 수십 년을 일한 가치를 한순간에 날릴 수 있으니 조심해라. 그러니까 재정 위기가 오면 안 되는 거예요, 한국은. 절대. 상상도 못하는 결과가 올 거예요.